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책임지는 모습이라는 건 과연 어떤 걸까요? 책임을 지는 모습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기가 맡고 있는 직책을 던지는 것이 있을 수도 있고 자신이 아예 모든 걸 접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런 책임을 지는 모습의 정도는 어떤 사안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지는가 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어제 우리는 하루 종일 야당 정치인들의 책임지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 책임지는 모습의 정도 차이는 있었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율입니다. 어제 오전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는 총사퇴했습니다. 그런데 오후에는 손학규 전 대표가 정계 은퇴 선언을 했습니다. 지도부는 사퇴로 책임을 졌고 수원병에 출마했던 당의 고문 손학규 전 대표는 정계를 은퇴하는 방법을 선택을 했습니다. 둘 다 책임을 지겠다고 나선 것은 확실하지만 그 정도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책임을 지는 것 중요하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이후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야당이 건강해야 우리나라 정치도 건강해집니다. 그런데 책임은 모두들 지겠다고 나섰지만 그 이후에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대답은 없었습니다. 정계 은퇴를 선언한 정치인이야 그런 얘기를 반드시 할 필요는 없겠지만 최소한 자신이 맡았던 직만 물러나는 지도부들은 거기에 대한 언급이 있었어야 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 하루였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뉴스를 보여드립니다. 뉴스를 들려드립니다. 최영일의 뉴스 매거진. 예, 오늘 하루도 뉴스 정리하면서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자, 최영일 시사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8월이 왔습니다. 오늘이 가만있어봐. 오늘이 8월 1일 맞죠? 첫날, 맞습니다. 첫날. 정말 어제 덥더군요. 제가 어제 폭염입니다. 예, 이 낮에 바깥에서 어떤 방송국이 인터뷰를 하나 뜨는데 뒤에 담배 피는 사람 잡혔다고 다시 찍고 해가지고 한 10분을 했는데 얼굴이 땀투성이가 되더라고요. 어제 5분만 서 있으면요. 정말 열사병 걱정이 되는 맞습니다. 그런 직사광선이었습니다. 예. 첫 카피는 뭡니까? 8월 첫날 입장과 퇴장입니다. 예, 교수님 인트로 멘트 주신 내용하고 같은데요. 근데 우리가 뉴스 보는 시간이 비슷한가 봐. 똑같아요. 네. 주제 뽑는 것이. 그렇지. 자, 누군가는 무대 위로 올라갈 시간, 또 누군가는 무대에서 내려올 시간이 있는 건데 회자 정리라고 하죠. 그 얘기입니다. 예, 회자 정리, 거자 필반. 그렇죠. 한자 모르신다 그러더니. 아니요. 저 국어는 잘했어요. 네. 딴 거는 잘 못했지만, 고등학교 때. 근데, 자, 당선자하고 떨어진 자, 이런 그렇죠. 것도 있을 수 있죠. 그죠? 맞습니다. 여러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당선과 탈락, 이런 개념. 탈락은 진 것이고 슬픈 것이고 비참한 것이고 하지만 이거를 이제 정치 활동을 하나의 무대로 생각을 해보면요. 그렇죠. 뮤지컬 좋아하는데 이번 주에는 두 도시 이야기라는 뮤지컬이 공연이 취소된 사건이 있어서 오늘 시끌시끌합니다. 근데 인생이 무대니까. 왜 두 도시가 한 도시가 어디 떠났나요? 그게 찰스 디킨스의 프랑스 혁명 얘기인데 런던과 파리를 얘기하는 거죠. 저희는 이제 서울, 대한민국이라는 무대에서 활동을 합니다만 이 정치인도 결국은 연기자와 같은 것 같아요. 주연도 있고 조연도 있고 단역도 있는데 무대에서는 열심히 이제 혼신의 연기를 다 하고 떠날 때 박수갈채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슬픈 뒷모습으로 떠난 분들도 계시고 아까 교수님 말씀처럼 어제 참 많은 분들이 떠났는데 떠나는 양상은 조금씩 달랐어요. 달랐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떠나는 양상이 달랐다. 근데 이제 이 직을 버린 사람들은 다음번 오디션을 준비하는 거고. 그렇죠. 이게 은퇴 선언을 한 분은 사실 굉장히 또 많은 분들의 아쉬움을 남기고서 그냥 사라지는 건데
탈락한 분들은 네. 오디션 또 준비하는 분들도 많죠. 예, 하지만 그러니까 이제 나는 무대를 영원히 떠나겠다. 이제 오디션 볼 일 없다. 이런 분이 이제 나오셨고요. 네. 또는 좀 쉬다 올라오면 되겠지. 뭐 예. 이런 분도 있으실 텐데 사실 지금 흥행을 참패한 거 아닙니까? 예. 이게 속된 말로는 말아먹었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우리가 하는데요. 예. 세간에서는 그렇다면은 이게 다시 오디션을 통해서 올라오는데도 일정 기간이나 혹은 그 이미지의 타격 제재가 필요한 거죠. 예. 근데 말씀하신 대로 어제 이제 김한길 공동대표는 백의종군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예. 국민의 신뢰를 다시 얻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하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할지는 이제 지켜봐야 되겠죠. 예. 그리고 이제 안철수 공동대표는 평당원으로 돌아가서 하지만 평당원이지만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 뭐 그동안 당 대표로서 최선을 다한 건 아니시겠지만 예. 뭔가 어쨌든 민심과 큰 괴리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지 않습니까? 이 대패라고 하는 그 선거에서 정말 큰 대패. 어제 제가 뭐 브라질전 같은 충격이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데 이제 오후 들어서 정말 저는 이 손학규 상임고문의 정기 은퇴가 더 짠하더라고요. 4시에 발표하는. 맞습니다. 네. 그 모습 자체에서 떠나는 자의 뒷모습인데 이 서구극의 라스트 씬을 보는 것 같은데 뭐 돌아가시진 않았지만 영화에서는 보통 많이 이제 막 총싸움을 하니까 그렇지만 이게 훈훈하게 이기고 멋있게 말을 타고 떠나는 카우보이의 뒷모습이 아니고 패배했잖아요. 그 씁쓸한 느낌 그런 것 때문에 더 마음이 좀 울컥하다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그 마무리 지을 때 마무리를 짓는다는 거는 굉장히 현명한 일이에요. 그렇죠. 제가 항상 주장하는 거지만 나이 들수록 똑똑함으로 사는 거 아닙니다. 현명함으로 사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솔직한 얘기로 백의종군 얘기는 하도 들어서 평당원으로 그냥 살아가겠다 이것도 하도 많이 들어서 이렇게 막 감흥이 오지는 않는데 조금 맞습니다. 더 구체적인 플랜을 제시했더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은 분명히 그래서 남습니다. 그 큰 짐이 모두 다 이제 박영선 원내대표 맞습니다. 어제부로 대표 직무대행 이렇게 됐는데요. 지금 오늘부터 행보가 바쁘죠. 예. 오늘 의원총회가 예정돼 있고요. 예.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를 꾸리는 것부터 일입니다. 예. 비대위 체제로 바로 돌입하는 게 아니고 그거부터 어떻게 좀 구성할 힘들죠. 것이냐 쉽지 않습니다. 우리 어제 왜 방송 끝나고 잠깐 얘기했었잖아요. 얘기했죠. 지역위원회가 아직 구성이 안 돼 있다고. 조직이 일부가. 없다. 예, 네. 예. 이 지금 현재 이 새정치민주연합이 민주당 조직의 대부분을 흡수하고 있긴 하지만 예. 사실은 이게 두 당의 통합, 제3지대 신당 창당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예. 그 하부 구조가 의외로 부실해요. 예. 그래서 어찌 보면 이 지방선거 재보선을 위해서 달려온 것이 4개월의 정부이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이 구조 자체를 다시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예. 비대위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은 당을 해체 재구성하는 수순. 그래서 신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마스터 플랜이 필요한 그런 상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그 야당한테 조금 더 이 바람을 얘기를 하자면 이거예요. 계몽주의적 시각에서 벗어났으면 좋겠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이 국민 우리가 이렇게 가면은 국민들이 따라올 것이다. 지금 시대가 변했습니다. 네. 이정현 의원의 당선이라는 것은 그렇죠. 사실은 이제 국민들 개개인이 자신이 판단해서 자신의 이익에 의해서 감성적 투표 형태가 아니라 이성적 투표 형태로 바뀌고 있다는 맞습니다. 정치 발전에서 중요한 하나의 업그레이드를 이루었다라는 측면이 있는데 과연 지금 야당은 그러한 측면을 어떻게 바라보고 맞습니다. 있는지 꼭 되묻지 않을 수 주목해야 없습니다. 될 대목이요. 여당이 이 정도로 이기고 나면 예. 국민들이 우리를 밀어줬다. 예. 우리 한번 열심히 달려보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동안 야당은 이 집권 여당을 향해서 오만과 독선 이런 이야기 많이 했는데요. 네. 그 어느 때보다 대승을 한 여당이 몸을 굉장히 낮추더라고요. 예. 우리 힘으로 이긴 거 아니다. 예. 자력 아니다. 이런 얘기하고요. 그래서 그 조심스러운 모습들을 보면서 변하고 있다는 게 이런 거구나. 그러니까 혁신을 실제로 얼만큼 실천할지는 또 지켜봐야 됩니다. 여당에 대해서도. 예. 하지만 일단 선거가 끝나고 겸허하고 겸손한 자세로 아주 납작 엎드리는 저 모습. 그런 뭔가 민심을 깨닫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야당 계몽주의 아주 잘 좀 질타해 주셨습니다. 예. 그 자꾸 이기면은요. 근데 이렇게 이겨 버릇하면은 또 이렇게 말하는 것도 이렇게 좀 더 다듬어지고 이렇습니다. 많이 세련됐죠? 예, 그렇죠. 잠시 후에는 어제 최고위원 사퇴한 조경태 의원과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고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또 이 군부대 28사단이 시끌시끌한데요. 예. 그거 좀 파주세요. 그거 잠시 후 3부에서 저희가 집중적으로 28사단에 네. 있어서 그 안타까운 군문대. 병사의 죽음에 대해서 저희가 그러니까 이게 집중적으로 5명이 집단 해보겠습니다. 구타해서 지금 같은 시대에 글쎄요.
그렇죠. 이 정말 귀한 아들을 사망에 이르게 한다. 이거 좀 파헤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입니다. 8월 첫날이라서 예. 이 입장과 퇴장 씁쓸한 뒷모습들이 있지만 예, 네. 제가 이번에는 하나 딱 생각을 했는데 네네네. 1980년대 대학가요제에서 입상을 한 곡입니다. 네. 근데 요새 리메이크가 됐는데 사실 이 노래 같은 경우에는 리메이크를 하지 않아도 참 좋은 노래입니다. 바로 연극이 끝나고 난 뒤라는 노래인데요. 딱 맞네요. 그렇죠? 오늘, 네, 아주 좋습니다. 김현철의 노래로 듣습니다. 연극이 끝나고 난 뒤. 자, 오늘 말씀 잘 다음 주에 들었습니다. 뵐게요. 고맙습니다. 네. 예. 여러분은 지금 대한민국 유일의 보도 채널 YTN 뉴스 FM에서 보내드리는 신율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결국 김한길, 안철수 대표 체제가 무너졌습니다. 어제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고위원단들도 선거 패배의 책임을 지고 총사퇴하기로 의결을 했는데요. 최고위원 중 한 분이시면서 안철수 대표와 또 가까웠던 분으로 알려진 분이죠. 조경태 전 최고위원 연결하겠습니다. 조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조경태입니다. 예. 참 마음이 무거우실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네. 예. 근데 총사퇴만이 지금 사안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 건가요? 사실은 저는 총사퇴하는 것은 또 한편에서는 또 책임에 있어서 좀 무책임하다라고 예. 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대표 두 분이 사퇴하고 나면은 또 그 뒤수습을 누군가는 또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어제 저는 일단 뒤수습까지 깔끔하게 마무리를 하고 좀 사퇴하는 것이 어떻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을 좀 표했습니다. 그 뒤수습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항상 그 선거에서 패했으면은 그 패배에 대한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습니다. 예. 그 원인들에 대한 분석을 좀 입체적으로 좀 하고 그것이 당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 다음 새 지도부가 들어서게 되면은 그 지도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 당은 항상 이길 수 있는 싸움, 이길 수 있는 선거를 지고 나서는 그냥 대표분들이 지도부가 그냥 일방적으로 사퇴해버리는 그 또한 또 무책임한 또 모습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자, 지금 원인 말씀하셨는데 조경태 전 최고위원께서 생각하시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 선거 패배의 원인은 뭐라고 보십니까? 가장 큰 원인은 아무래도 뭐 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 그 국민들의 뜻을 제대로 읽지 못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예를 들면 전략공천에 대한 실패, 그리고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된 민심에 대한 흐름을 읽지 못한 것, 그리고 또 마지막에 막판에 터진 그 유병헌 시신과 관련된 각종 의혹 제기 이런 것들이 국민들의 그 표심을 오히려 좀 좋지 않은 쪽으로 방향을 틀게 만드는
요인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렇게 좀 민심과 괴리된 전략을 세웠다라는 말씀이신데 이게 근데 이번이 처음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예전에도 반복돼 왔던 일이라고 보십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잘 아시다시피 19대 총선도 우리가 혹자들은 180석까지 우리가 그 의석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할 정도로 국민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많이 주려고 했습니다만은 그때도 공천 잘못으로 인해서 126석, 7석 정도의 소수당으로 우리가 전략을 했었고요. 또한 뭐 대선, 대통령 선거도 그렇고 지난 6.4 지방선거도 그렇고 이번에 보궐선거도 그렇고 벌써 네 번째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는데 그것은 철저한 자기 반성이 아직도 부족하다 하는 것을 지금 증명해 주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전략공천 아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네. 이게 뭐 김한길 대표의 작품이다, 안철수 대표의 작품이다 말들이 많지만 어쨌든 두 대표는 물러났는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원인을 분석하자 이렇게 본다면 과연 이 잘못된 전략공천의 원인은 누구?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누가 책임을 져야 될까요? 결국은 이 전략공천이 보면은 좀 당원들과 일반 당원들과 국민을 우습게 본 데서 저는 출발되었다. 즉 오만의 정치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번 공천 과정을 쭉 지켜보면은 우리가 새정치민주연합이라는 이름을 또 다시 거듭 날리려고 신당을 창당했습니다만은 결국은 헌정치보다 더한 헌정치를 저는 보여주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략공천을 하게 된 이유들을 쭉 살펴보면은 자기 사람 심기, 자기 패거리를 또 배려하고 심어주려고 하는 그런 공천이었고 결국은 이러한 공천은 국민들을 기만하는 공천이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근데 누가 책임이 제일 크다고 보십니까? 지금 두 공동대표 중에. 저는 그 두 대표는 물론이거니와 그 일부 패권화된 그러한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 개파와 당토라의 이익에 쫓아가는 그런 세력들이 있습니다. 친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들이 잘 판단을 해 주실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세력들도 저는 이번 공천에 저는 크게 무관하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일반 국민들이 어떤 그 눈높이에 좀 부합되지 못하는 그러한 공천이 아니었는가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은 당대표 지도부 뭐 당내 최대 개파라고 얘기할 수 있는 친노 이 486 이런 모두의 책임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죠? 그동안에 우리 당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각종 선거 19대 총선부터 지금까지 변한 게 거의 없습니다. 결국 우리 새누리당이 이번 선거도 새누리당이 뭐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이 오만과 무능을 저는 심판한 선거였다. 오히려 그렇게 볼 정도로 우리 당이 국민들에게 아직도 새정치의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해서 이번 선거에서 많이 패배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정치 안철수 전 대표 같은 경우에 사정치가 자신의 트레이드 마크다라고 얘기를 하고 솔직히 사정치민주연합 같은 경우에는 약자도 사정치 안 들어가면은 이건 안 된다. 사정치연합이라고 불러달라. 계속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정치라는 게 이게 왜 보이지도 못하고 국민들의 공감을 얻었다고 보십니까? 결국은 자신들의 개파, 자신들의 정파들의 그 이익, 욕심이 있죠. 오만과 독선 그리고 욕심이 저는 그것을 화를 저는 불러 일으켰다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6.4 지방선거에서도 보시면은 기초의원, 기초단체장 공천제를 우리는 그 폐지를 지난 대선 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약속을 파기하라고 많은 압력을 넣었습니다. 그 많은 압력을 넣었던 그 세력들이 결국은 새정치를 망쳤습니다.
새 정치라는 것은 뭐냐라고 했을 때 저는 새 정치는 가장 기본과 원칙을 지켜나가는 것이 저는 새 정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새 정치는 국민과 함께하는 정치이고 정직한 정치이고 그리고 투명한 정치가 돼야 됩니다. 이러한 정치를 실현하고 실천해야 되는데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은 그것을 실천하지 못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헌정치보다도 더한 헌정치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요, 제가 좀 여쭤볼 것이 사실은 새정치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그것이 이제 아까 우리 조 최고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뭐 예를 들면 당내에 오만과 독선이라고 표현한 계파 뭐 이런 계파들에 의해서 망쳐졌다라면 때로는 깨지고 터지고 쫓겨나고 예? 이런 모습을 보이면서 싸우고 끝까지 뭐 한번 해보려고 하는 모습을 보였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그런 모습을 본 적은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의 그 새로운 지도부는 기존의 인물로서는 절대 바꿀 수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새롭게 물갈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외부 영입 말씀하시는 겁니까? 뭐 내부적으로도 어떤 부분이 있다면은 새롭게 저는 시작해야 되고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외부의 인사들도 더 많이 수혈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참에 단일성 집단지도 체제 옛날 그 총재급 집단지도 체제를 이제 개선해야 된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지금의 지도부 체제는 대표에게 막강한 권한을 주어지게 하는 것이고 최고위원들은 그냥 덜러리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집단 순수 집단 지도 체제도 전환시켜서 당이 좀 더 민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외부 인사 말씀하셨는데요. 안철수 사실 이전 전 대표죠. 안철수 전 대표도 당내에서 제대로 힘 한 번 못 썼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당내 기반이 없고 힘이 없고 그래서인 거 아니었나요? 외부 인사 지금 이런 상태에서 들어봤자 또다시 그런 전철 더 밟을 가능성 있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당이 지나치게 어떤 계파적 이해관계나 당파적 이해관계에 좀 매몰되어 가지고 다수의 국민들의 뜻을 마음을 잘 잊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당을 제대로 살리려면은 그야말로 파괴적인 그런 창조를 저는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들의 그러한 기득권을 내려놓을 자세들이 돼야 되는데 되어 있을까 하는 부분에서 상당히 의구심이 듭니다. 하지만 우리 당이 또 당원들은 그것을 또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당원들과 국민들의 뜻에 부합되는 그런 좀 변화가 좀 획기적인 변화가 꼭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 사정치라는 것은 1990년대 박찬종 당시 의원에 의해서 또 많이 제기되지 않았습니까? 사실 그 이전에도 사정치라는 단어 나왔고 사정치와 안철수는 사실 상징하는 것으로서의 안철수가 존재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동의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안철수 의원의 당대표의 사퇴 예? 이거는 사정치의 사태가 아니라 안철수의 사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다면은요. 네. 안철수 대표가 대표직을 던진 것은 사정치를 주장했던 안철수. 다시 말해서 상징적 존재의 안철수는 더 이상 없고 정치인 안철수만 남았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좀 약간 야박하게 들릴 수 있기 때문에 예. 그 부분까지는 제가 어떤 개인에 대해서 예. 지적을 하기에는 조금 그렇습니다만은 새정치라는 것의 정의는 기본과 원칙이 바로 서는 그런 정치를 새정치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약속을 지키는 것이 새정치의 출발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이러한 것은 어찌 보면 국민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상식적인 부분이거든요. 예. 이러한 상식적인 부분조차도 제도를 지키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은 제발 국민들이 뜻하는 그런 정치를 좀 해봐라 하는 것이 국민들의 염원인데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이 그것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있는 것이 참 아쉽고 안타까운 부분이고요. 예. 그럼 왜 그렇게 실천하지 못하느냐라고 파고 들어가 보면은 결국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개파적, 정파적 이해관계 그리고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속에서 예. 이러한 부분이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새정치민주연합의 조경태 전 최고위원이었습니다. 지휘자 금난사입니다. 높고 낮은 금과 낮기와 목과 낮기까지 개성 있는 음들의 하모니를 만들 수 있는 건 하루하루 열심히 기록하는 습관입니다. 최고의 하모니를 위한 금난세 씨의 노력은 매일매일 양지 다이어리와 함께합니다. 나의 역사 속엔 언제나 양지 다이어리. 신율의 출발새 아침 1부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서양 고전음악을 완성시킨 천재 작곡가 베토벤. 그의 음악적 잠재력을 일깨워준 사람은 스승인 크리스티안 네페 선생님이었습니다. 네페 선생님은 지루한 이론과 반복적인 연습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이탈리아와 프랑스, 독일의 유명한 오페라를 감상할 기회를 마련했고 어린 베토벤이 음악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하도록 이끌었습니다.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깨우치는 교육, 아이들의 잠재력을 활짝 꽃피우는 우리 교육의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I am the key, 눈높이 대교와 함께합니다. 비오는 날 드라이브의 즐거움, 차창밖 빗방울이 만드는 도로 풍경과 시원한 빗소리까지. 이 즐거움 오랫동안 즐기고 싶다면 감속하세요. 빗길에선 천천히 그리고 안전하게. 멀어지세요. 앞차와 거리를 두고 여유를 만끽하세요. 6월에서 8월 사이 장마철에는 교통사고가 집중되어 나타납니다. 맑은 날보다 더 천천히 운전하세요. 가장 아름다운 빗길 운전, 바로 안전운전입니다. 이 캠페인은 금융감독원과 손해보험협회가 함께합니다. 신율 출발 새아침. 신율의 출발 새아침 2부 순서 시작하겠는데요. 잠시 전 1부에서는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의 입장 들었다면 2부에서는 홍문종 새누리당 홍문종 의원 연결해서 역시 또 이번 재보선에 대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광고 듣고 시작하죠. 자기관리요? 잘 먹고 잘 쉬기. 한 가지 더. 잘 마시기. 바로 터뜨려 바로 마시는 앰플 음료. 내가 고르는 닥터, 늑대 닥터&닥터. 예, 스포츠 뉴스 정리해 보겠습니다. 경향신문 김세훈 기자 연결합니다. 김세훈 기자.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이 축구팀 감독이요. 저는 네. 아침에 여기 올 때마다 월드컵 경쟁 지나면서 야, 축구팀 감독 어떻게 됐나 궁금하던데 3명을 압축이 됐다며요? 네. 어제 이제 기술위원회가 1박 2일 동안 첫 번째 회의를 열고 공식 브리핑을 가졌습니다. 거기서 이용수 기술위원장이 국내 감독과 외국인 감독 다 합해서 37명을 갖고 정리를 해봤는데 그중에 최종 후보자를 외국인 감독 3명으로 압축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명단은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협상을 할 때 좀 주도권을 쥐어야 되고요. 협상이 너무 지지부진하게 끌려가는 걸 막기 위해서 명단도 발표하지 않았고 그 3명의 그 감독들이 우선 협상 순위가 있는데요. 그것 동안 공개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힌트는 좋습니다. 8개 조건을 어느 정도 만족시켜야 된다. 첫 번째는 대륙별 선수권 대회를 지휘한 경험, 그리고 월드컵 예선을 뛴 경험, 그리고 월드컵 본선에 16강 이상 성적을 내야 됐고, 클럽 지도, 그러니까 프로팀을 지도한 경력이 있어야 되고, 또 지도자 교육이나 유소년 프로그램에도 참여를 할 수가 있어야 되고, 나이가 70세 이하여야 되고, 영어가 70세요? 가능해야 되고, 또 즉시 계약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힌트를 8가지나 줬어요. 이걸 가지고 이제 기자들이, 저도 그랬고, 최근 3차례 월드컵의 결과를 한번 찾아봤더니, 유력할 거다라고 거론되는 감독이 네덜란드 대표팀을 맡았던 판 마르베이크 감독이 유력하게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이 감독은 2008년부터 2012년 동안 네덜란드 대표팀을 이끌었고요. 그러면서 네덜란드가 2010년도 남아 월드컵에서 준우승을 차지할 때 그걸 이끌었던 감독이고, 프로 감독으로도 뭐 도르트문트나 함부르크나 페노르트 이렇게 정상권 팀들을 지휘했습니다. 이 밖에 이번 브라질 월드컵에서 그리스를 16강으로 이끄는 페르난도 산토스, 포르투갈 출신의 감독, 남아공 월드컵에서 가나를 8강에 올려놓은 밀로반 나바예치 감독, 이번 브라질 월드컵에서 8강에 돌풍을 일으켰죠. 코스타리카의 루이스 핀투 감독, 이렇게 이제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이들 감독들을 차례로 만날 겁니다. 그러면서 영입 작업에 들어가게 되는데, 사실 돈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게 연봉이 보통 이런 감독들 데려오려고 하면 연봉만 약 20억 원에서 30억 원 정도를 줘야 되고요. 동반해서 데려오는 코치진도 있거든요. 코치진의 뭐 월급이나 체제비까지 포함을 한다고 하면 1년에 약 50억 원 정도는 국가대표팀 코칭 스태프에 들어가야 되는데요. 우리 축구협회 1년 예산이 1,000억이라고 하지만 그 토토 지원금을 빼고 순수한 예산은 600억 원을 조금 넘습니다. 그중에 10분의 1에 가까운 거액을 그 축구대표팀 코칭 스태프에 써야 되니까요. 축구협회 입장에서도 뭐 상당히 결단이 필요한 대목입니다. 그렇군요. 자, 야구 얘기 좀 해보죠. 류현진 선수의 등판이 하루 미뤄졌다 그러네요? 네. 원래는 이제 토요일 날 열릴 예정이었죠, 내일. 근데 하루가 미뤄져서 일요일 10시 10분에 열리게 됩니다. 똑같이 시카고 컵스하고 홈 경기에 선발 등판을 하게 됐는데요. 상대 투수가 와다 스요시라는 일본인 투수입니다. 올 시즌은 뭐 1승 1패 정도 좀 약간 좀 부진한데, 뭐 우리나라 선수들이 미국 무대에서 여태껏 한일 투수 대결을 모두 8번 치렀어요. 이번에 이제 유현진 선수가 맞붙게 되면은 9번째 대결이 되게 되는데, 앞선 8차례 대결에서 7경기에서 한일 투수들의 승패가 갈렸습니다. 한 경기는 승패가 없이 물러났고요. 네, 그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 투수가 6승 1패, 거꾸로 일본은 1승 6패를 당했는데, 우리가 당한 1패가 바로 유현진이 지난해 당한 1패입니다. 지난해 뉴욕 양키스의 고로다 히데키하고 맞붙어서 유현진이 잘 던졌지만 패전이 됐거든요. 이번엔 그거를 이제 극복할 수 있는 촬영 무대로 삼아야 되겠죠.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경향신문 김세영 기자였습니다. 이번 730 재보선으로 야당은 큰 타격을 받았지만 여당인 새누리당은 큰 힘을 받았습니다. 과반수 의석을 안정적으로 차지하면서 앞으로 전국 주도권을 갖게 됐는데요. 하지만 당내 역학 구조는 변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새누리당 전 사무총장이셨죠. 그리고 대표적인 친박 의원 중에 한 분이신 홍문종 의원 연결하겠습니다. 홍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홍문종입니다. 예, 일단 이기셔서 기분이 좋으시겠습니다. 예, 책임감을 많이 느낍니다. 예. 이번에 이렇게 압승을 하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 하나 꼽으라고 하시면 뭘 꼽으시겠어요? 네, 하나가 아니고 둘인데요. 둘이에요? 이거 하나여야 되는데 큰일이네. 예.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국민들이 민생을 선택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새누리당은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박근혜 정부의 경제 살리기를 도와주기 위해서는 과반 의석이 필요하다 이렇게 계속 고소를 했거든요. 반면에 이제 야당은 세월호 참사를 내세워가지고 박근혜 정부를 심판하자 이렇게 유권자들한테 고소를 했는데 그런 이 두 가지가 야당한테는 악재로 작용했고 저희한테는 호재로 작용해서 그건 이번에 저희가 승리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잘한 면보다는 야당이 잘못한 면이 크지 않았던가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분석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 민생을 선택했다 이런 말씀 하셨는데, 저희가 바깥에서 보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이번 재보선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박근혜 마케팅은 사라지고 박근혜 세자 대신에 혁신이라는 단어가 들어갔다. 이것을 특징으로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도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것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평가, 과연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현재 잘하고 있느냐 못하고 있느냐를 떠나서 앞으로 잘 할 수 있느냐 잘 하지 못할 것 같으냐 하는 것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사가 굉장히 컸고요. 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그래도 국민들이 신뢰를 보내준 것이 아닌가. 대통령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신 것이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이제 과반수 의석을 확보함으로 해서 국회에서 대통령을 아주 강력하게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여건들이 만들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사라진 것이 아니고 박근혜 대통령이 뒤에도 계속해서 새누리당이 아주 중요한 이번 선거에 있어서의 그 메인 컬러로 자리 잡고 있었다. 저는 그렇게 싶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여쭤본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현 지도부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보니까 이게 박근혜 마케팅 없이도 선거에서 이길 수 있네. 이렇게 생각을 만약 하고 있다면 실제적으로 그 조금 더 이 새 지도부는 힘을 받고 박 대통령의 당에 대한 어떤 장악력은 좀 떨어질 수 있다라는 추론이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여쭤본 거거든요. 네. 근데 제가 이제 사무총장 할 때도 계속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대통령께서 우리 당을 뭐 장악한다든지 아니면 당에 이주할 고주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씀하시는 그런 대통령이 아니셨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이 선거 결과가 대통령이 당을 장악하는 어떤 계기가 마련된 거냐 아니면 영향력이 퇴조했냐.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아니다. 맞는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당청 관계는 과거나 지금이나 계속해서 그렇게 갈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그렇고 또 김무성 대표도 취임 일성이 이제 새누리당에는 친박, 뭐 반박, 원박, 돌박 이런 거 없다. 모두가 친박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 그리고 아마 그것에 관해서 아마 청와대도 마찬가지고 당도 마찬가지고 당원들도 마찬가지고 많은 분들이 동의하리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이번 선거에서 가장 이변 중에 하나가 이정현 의원의 화려한 규현 아니겠습니까? 네네. 저도 이 길이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여론조사는 앞선다고는 하지만 대단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죠?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도 이제 다녀왔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민심의 현장을 확인했는데 저도 저 눈과 귀를 계속 의심했습니다. 식당에 가서 그렇고 사람들을 길거리에서 만나도 그렇고 이정현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정말 이길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러나 아시다시피 26년 만에 지금 일어난 쾌거란 말이죠. 새누리당으로서는 지역구도 깰 수 있는 그런 아주 위대한 정치의 역사적인 순간이라고 생각하고 또 정말 그런 의미에서는 순천이나 곡성 그 주민들에게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이 선거 역시도 결국은 아직도 박근혜 마케팅이 많은 분들을 가슴속에 그 유권자들을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분들이 이정은 우리가 아시다시피 대통령의 복심이라고 일컬어지는 대통령과 가깝게 일했던 분 중에 한 분이고 또 그분이 선거 내내 주장한 것이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순천과 곡성의 발전, 예산 폭탄론 이런 거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것들이 시민의 가슴을 파고들었고 그런 의미에서는 아직도 국민들이 이제 1년 5개월밖에 안 됐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에 대해서 기대하는 바가 많이 있고 얼마든지 대통령이 성공한 대통령이 될 가능성을 국민들께서 시사해 주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호남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역시 잘 먹히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 아니에요? 호남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먹히고 있다라기보다는 물론 현 정부에 대해서 아직도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있고 심지어는 호남에서조차도 우리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정말 우리 이정현이라는 분을 통해서 호남의 발전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대통령이다라고 평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물론 이제 선거라는 게 야당이 주장하는 심판적 성격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저는 거듭 얘기하지만 자신의 이익에 따라서 이제 투표하는 어떤 감성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이성에 따르는 그런 투표가 많이 이루어지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또 이정현 의원의 탄생을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맞습니다. 예. 근데요.
사실 이정현 의원의 화려한 기환이라는 것이 지금 아직 지명직 최고위원은 결정되지 않았습니다만 어쨌든 친박 대 비박, 물론 이제 우리 홍 의원님께서는 친박 비박 없다 이런 말씀하셨지만 바깥에서 보는 저희로서는 이제 좀 구분이 될 것 같은데 실대이라는 이런 조금 불균형을 이정현 의원이 이렇게 화려하게 돌아옴으로써 좀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가능할까요? 당내에서도 이정현 의원에 대한 기대가 크고요. 당원들도 그렇고, 또 실질적으로 이제 당직을 맡았던 경험이 있으신 분이고, 또 대언론 관계나, 또 대국민 관계에 있어서, 호소력이 있는, 영향력이 있는 그런 이정현 의원이 왔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하여간 대통령한테 큰 도움이 되는 건 물론이고요. 제가 보기에, 글쎄요, 자꾸 친박 그러는데, 저희는 하여간 우리 이정현 의원이 오셔서 너무나 반갑고, 기쁘고, 또 당에서 아주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많이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한테 큰 힘이 된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그래서 하여간 대통령과 발맞춰서 일하던 사람이, 그리고 우리 새누리당에서 정치의 불모지라고 할 수 있는 전남에서 당선됐다는 것이 대통령으로서는 굉장히 기쁘고 고무적인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지금 이제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는 총사퇴했습니다. 그렇죠? 네네. 그리고 이제 박영선 원내대표로 중심한 비대위로 가는데, 네. 8월 정도까지는, 그러고 보니까 이번 달이 8월이네. 이 8월에는, 지역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그래서 네. 나름대로 이제 조기 전대를 준비하는 과정이 있지 않을까라는 추론도 나올 수 있는 상황인데, 문제는, 네. 오히려 새롭게 출연하는 지도부가 강성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는데, 그렇다면 여야 관계가 더 좀 삐그덕거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강성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에 야당이 이번에 뼈저리게 느낀 것은, 국민들의 뜻을 왜곡하지 않는 야당, 그것이 수권 정당으로서의 가능성을 국민들에게 내비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아마 야당에서 그런 아픈 반성이 있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강성 일변도로 국민들을 몰아세운다든지 아니면 국민들의 뜻을 침소봉대한다든지 국민의 뜻을 야당의 입맛대로, 정치적인 입맛대로 몰고 간다든지 하는 일들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결국은 이제 조금 변화된 세상에 맞는 네. 그런 정치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네. 것 같은데요. 네, 야당이 아시다시피 이번 공천 과정에서 보면 아시겠습니다만 굉장히 후진적인 형태를 보죠. 정치, 나눠먹기식, 대파의 안배, 이런 것들로부터 자유롭지 못했거든요. 국민들은 다 속속들이 보고 있습니다. 국민들을 생각하기에 아직도 정신 차리지 못한 야당, 이런 야당에게 표를 줄 수 없다. 아마 이런 생각들도 많이 하지 않았나 싶고요. 동작 같은 경우도 우리의 후보가 워낙 훌륭한 후보였습니다만은 여태까지 계속 투표 형태를 보면 여당이 이기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지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당이 약간 이기지 않았습니까? 그런 걸 볼 때, 야당이 이번 선거를 통해서 반성할 계기가 마련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긴 합니다. 근데 평택에 신청했던 임태희 후보 같은 경우에 수원정으로 이렇게 옮긴 거는 그건 새누리당도 조금 비판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선거 환경이랄까요, 그런 거는 임태희 의원에게는 평택보다는 수원이 더 낫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임태희 의원이 평택에 공천을 받았을 경우에 꼭 이긴다는 보장이 있었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그렇군요. 잘 알겠습니다. 홍 의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대표적 친박 의원 중에 한 분이시죠. 새누리당의 홍문종 의원이었습니다. 디자이너 카림 라시드입니다. 9월 동탄 이 신도시에서 혁신의 리더 반도건설과 컬처 프로젝트를 선보입니다. 쇼핑에서 문화까지 동탄 이 신도시 시범단지를 대표할 신개념 스트리트몰 카림 에비뉴 동탄. 새로운 동탄 신도시를 기대하십시오. 문의 1800-0177.
신율의 출발새 아침 2부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전 8시 10분 3부에 돌아오겠습니다.